네, 나흘간의 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기차역으로 나가서 귀성 인사를 통해 설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축구클럽 차량 사고로 아들을 잃은 고 김태우 군의 어머니 이소연 씨를 12번째 인재로 영입했고, 자유한국당은 당의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겠다며 이미지 전략가 허은하 씨를 7호 영입 인재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지휘한 차장검사 3명을 모두 교체하는 등 중간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오늘 정치와 허장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여야 지도부가 서울역과 용산역으로 총출동을 했습니다. 총선 전 마지막 명절 설을 앞두고 귀성 인사에 나선 건데요. 잠깐 현장 모습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 모습입니다. 호남선의 KTX 출발지죠. 네, 용산역 찾았고요. 자유한국당은 서울역에 나가서 귀성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다녀오시라 이런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교수님, 선거 앞둔 정당 입장에서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거가 그렇습니다. 이제 70여일 남아 있는 상황인데 설 명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설 밥상에 어떤 게 정치화두가 될까 궁금한데 예. 최 교수님께서 뭐가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겠죠. 경제 문제가 국민들 민생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설 밥상에 그런 얘기가 주로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는 총선이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1차적으로는 총선 지역구에 출마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이제 고향에 가시면 그 지역에 누가 출마하는지 각자의 지역구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된 문제, 이건 논란이 뜨거운 문제라 이 문제도 아마 설날 밥상에서 주요 화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제 경제 문제, 민생 문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정치 총선 관련해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 개혁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의원 설 전에 만나자라고 했는데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보수 통합 얘기도 설 밥상에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설 전에 만나자고 한 이유가 보수 통합과 관련된 그 얘기가 다시 얘기해서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희망 이런 것이 설 전에 모였을 때 인구에 좀 회자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도록 이렇게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그러게요. 성과를 내서.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다른 이슈가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검찰 개혁이라고 쓰고 지금 그 수사 방해 또는 손발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모두 자른 것 이런 것들이 워낙 크게 지금 부각이 되니까 이게 과연 그럼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검찰 개혁을 하자고 하면서 소위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었느냐라고 하는 이슈가 아까 설 밥상에 또 서울 차례상 이후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지만 아무래도 명절 때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지금 막 시작된 문제가 그렇죠. 심각할 텐데. 가장 최근의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아마도 가장 크게 이슈를 점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중간 간부급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고요. 각 당의 본격적인 총선 준비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총리 그 전에도 거의 확실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공식적으로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아울러서 21대 총선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직 이해찬 대표가 제안했는데 수락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전 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얼이 응축돼 숨쉬는 대한민국 1번지 종로에서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은 크나큰 영광입니다. 역사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4.15 총선의 최고 책임을 분담하게 되는 것도 과분한 영광입니다. 자, 공동선대위원장, 선거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의 위치, 상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당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이낙연 총리는 지금 현재 그 대선 후보로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지지율
조사나 이런 걸 보면 가장 앞서 있는 후보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에서는 아마 이낙연 총리를 간판으로 내세워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당의 입장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갖고 있는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이낙연 총리 개인적으로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그냥 총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서 본인의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국 어쨌든 총선의 전국 정당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인이 전국을 돌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인지도라든지 지명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여러 후보들, 지역에서 출마하는 후보들을 도우러 가다 보면 당내 지지도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까지 당에 있었던 게 아니라 행정부의 이제 총리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내 지지 기반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당에서는 이낙연 총리의 이미지를 통해서 총선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내려고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낙연 총리 개인적으로는 대선을 향한 본인의 정치 행보에 도움이 된다. 맞아떨어져서 아마 이 총선 기획 대표 또는 뭐 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일을 맡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로 출마도 공식화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오고 비례대표도 전에 생각해 본 적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결국 그래도 빅매치 성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선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낙연 카드는 가장 좋은 카드죠. 무엇보다도 이해찬 대표가 조금 구설수가 많거든요. 말에 실수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 안 해도 되는 최근에도 뭐 장애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 이런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안정적이고 그럼요. 그래서 공동선대위원장 카드는 뭐 진작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종로의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 자리에 지금 국회에선 국회의장을 했던 정세균 총리가 총리로 말하자면 발탁이 되면서 무주공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로라고 하는 것이 인구는 비록 적습니다만 대한민국 정치 1번지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지금 이낙연 총리를 공천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그런 수순이었고요. 자, 문제는 황교안 대표인데 한국당 내외에서 황교안 대표가 다른 지역을 찾는다, 뭐 겁을 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어요. 김무성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조금 했었고 그런데 뭐 제 판단으로는 황교안 대표가 지든 이기든 이번 선거에서 종로를 나가지 않으면 참 어려울 거다. 그리고 황 대표의 목표가 최종적으로 대선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필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종로로 나갈 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뭐 모르겠어요. 본인이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근데 나가셔야 된다고 저도 봐요.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대권을 꿈꾸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자꾸 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본인한테도 저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든 이기든 나가서 뭔가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대표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험지 나가라고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모습을 자꾸 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본인의 주장에도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대권 행보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나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른바 살생부 명단이라고도 불리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위 20% 명단인데 지금 당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그렇고요. 절대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8일 날 개별 의원들에게 전화로 알려주겠다라고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의원들이 많이 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봐야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경선에서 20% 감점을 받으면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또 청년이나 여성들 같은 경우 또 가산점까지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천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 만약 하위 20%에 포함된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흘러나갔을 때는 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반발할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지역구에 또 지지하는 사람도 올라와서 또 엄청나게 또 당에 반발을 할 것이고요. 예전에 보면 뭐 들어눕고 뭐 던지고 뭐 그런 경우 했었습니다. 많았죠. 그리고 저는 이해찬 대표도 사실 지난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본인이 당선돼서 다시 들어왔는데 그런 것도 본인이 느낀 것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미리 발표하거나 아니면 알려졌을 경우에 올 수 있는 후폭풍을 좀 줄여보겠다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언젠가는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드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게 만약에 윤호중 사무총장이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알려주겠다고 그랬는데 네. 알려주고 나면 48시간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반발하는 분들 같은 공개적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총선판에 전체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 그렇게 되면 이제 경쟁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민주당 출신의 예를 들면 무소속 후보가 나오게 되면 지역구에서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 반발이 심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좀 꺼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한 반발, 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든가 아니면은 아주 강하게 뭐 기자회견 공개적으로 열어가지고 항의하다든가 이런 걸 좀 분열의 모습을 막기 위해서 컷오프가 아니고 감점 이걸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설득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당 후사가 돼야 되잖아요. 모든 정당이 지금 젊은 세대나 아니면 기존의 현역 정치인들을 바꾸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의 명령인데 이 부분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는 총선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이 개인도 물론 정치적으로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게 물론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국민의 요구가 뭐냐 이것이 결국 총선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득도 개인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관심 쏠리는 거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저께 정강정책 연설 첫 연설자로 나섰죠. 최근에 얘기를 좀 종합해보면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내가 당으로 데려오겠다, 역할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원혜영 공관위원장도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총선 출마까지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이게 참 그 임종석 실장이 사실은 종로에 출마하고 싶어서 옮겼었잖아요. 주민등록도 옮기고 그랬는데 갑자기 본인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유가 뭘까? 뭐 말로는 정세균 그 당시에 의원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있었지만 그거는 뭐 핑계에 불과하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뭔가 좀 그 국민이 모르는 뭔가 있지 않겠느냐, 큰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연달아서 지금 터지는 것이 이제 청와대의 여러 가지 그 사건이었단 말이죠. 유재수 무마 사건, 또 뭐 송철호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이름이 뭐 거론됐습니다. 계속 거론되고 말이죠. 이게 뭔가 그 이 꼭대기에 있었지 않았겠느냐 일부가 임종석 저 실장이. 그런데 검찰 지금 저 인사를 통해서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인사를 통해서 전부 다 정리가 되니까 지금 다시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계속 큰 지금 역할을 해달라,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을 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그 임종석 실장을 성동이든 어디든 아마 그 과거에 성동구에서 했었으니까 네. 출마를 시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더욱더 이번 검찰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국은 청와대 인사들의 이런 그 이 여러 가지 혐의를 묻고 검찰의 수사의 칼날을 부러뜨리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그 이 오해가 깊어질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 지도부는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오해가 깊어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실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그거는 좀 빼고 국민들의 오해를 조금 줄여가면서 선거 전략을 해야 될 거냐, 이 두 가지를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최종적인 선택은 국민이 합니다. 검찰 수사의 관점에서 임종석 그 전 실장의 행보를 바라보신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달 전쯤에 총선 불출마와 함께 정계 은퇴, 제도권 정계를 정치를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이제 만약에 출마한다면 번복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쉽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현재 본인은 안 하겠다라고 한다고 얘기하고 얘기하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자꾸 그 이해찬 대표나 아니면 이낙연 총리가 이제 선대본부장을 해서 또 만나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설득하는 과정이 있으면 이제 마지못해 나오는 형식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당에서는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여권이나 진보 진영에서 봤을 때 임종석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인지도나 지지도 면이 일정 부분 작용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일정 부분 있다, 인지도가 일정 부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임종석 실장이 나왔을 때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아마 판단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결국 임종석 실장을 계속 나오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종로에 나가려고 했다가 그 당시에는 지금 총리가 되신 정세균 그 당시 의원하고 이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결국 이제 본인이 그렇게 물러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나간 거지 본인이 사실 출마에 대한 생각을 접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모양새 자체가 그게 약간 부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정세균 그 전 의장이 국무총리가 되면서 그 자리가 어쨌든 비어 거기에 지금 이낙연 총리가 나가시기로 됐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뭐 이제 예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 당에서 봤을 때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끝났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종로로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마지못해 나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취하면서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본인이 선택할 문제니까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출마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종로에서 정세균 의원하고의 어떤 그 교통 정리가 안 돼서 본인이 그 물러난 것이라면 정계 은퇴까지 선언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종로가 아니라 다른 데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임종석 실장은 소위 말해서 86세대의 다 간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86세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86세대를 교체를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당내외에서. 민주화 세력 자체에서도 그래요. 지금 너무 오랫동안 해본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 세력들이 사실상 지금 경제정책을 비롯해서 실정의 주범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는 민주당 지도부가 임종석 실장을 지금 거론하고 이렇게 좀 그 모양을 갖춰서 본인은 안 나오려고 하는데 뭐 억지로 권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지금 이 출마를 시키려고 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물론 실정이라고 전제를 하면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민주당에서 필요로 한다는 건 민주당이나 여권에서는 실정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뭐 그건 뭐 근데 전 실장을 포괄하는 거겠죠.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평가를 한 겁니다. 네. 총선 공천 지금 골치 아픈 부분들이 민주당에서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문희상 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인데 지금 대표 지도부에서는 메시지를 좀 보냈다 그럽니다. 김성환 비서실장 통해 가지고 당에 우려를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려를 전달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애둘러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뭐 그렇다고 봐야죠. 네. 판단은 본인이 하겠죠. 그런데 본인 끝까지 나온다고 해도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나온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는 공천 못 준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은 이미 정리 수순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문희상 의장이라는 분이 예.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뭐 민주당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공천의 심사에서 명확하고 공정하게 해서 결과를 볼 겁니다. 물론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도 논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내에서도 그 젊은 세대들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 때문에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렇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뭐 석균 씨가 예를 들면 뭐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뭐 그런 후광을 입고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할지라도 비춰지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우려는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당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고려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에서 미리 정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런 이제 공천 과정, 공천 심사라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서 심사의 범위에 포함될 거다.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나 아니면 총선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앵커께서 문 의장이 민주당에서의 어떤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셨잖아요. 네. 그게 바로 아빠 찬스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것이 진실이냐 아니냐하고 본인은 상관없어요.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금 유권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의정부 그 지역구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지금 선거 전략이 흐트러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말하자면 소위 말해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 완곡한 표현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무소속인데 네. 이번에 민주당 입당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그렇습니다.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분위기 봐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뭐 총선 전체에서는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그 문제가 전체 판을 흔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나 예를 들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예컨대 그 당내에서 새로운 인재도 영입했고 젊은 층이나 여성들을 더 많이 지금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역 정치인을 무소속에서 받는다는 부분은 상당히 고민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렇게 어쨌든 뭐 본인의 음주운전 파문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전체 이미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본인은 그렇게 밝혔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쉽게 받기는 어려울 거다.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런 사회적 논란이나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을 받았을 경우에 그분 한 분 받아서 더 큰 손실이 올 수 있다는 고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좀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하고 예. 또 정봉주 전 의원 예. 이분들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고민에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고심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분들의 진이 어쨌든 간에 국민적 정서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심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렇게 보여요, 저는. 왜냐하면 아니었으면 그냥 통과시켰겠죠. 지금 이것도 공천도 아니고 예비 후보 등록하는 거 심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연기하고 반려하고 더 많은 정보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면 당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경력 하나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미칠 수 있고 총선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고 봅니다. 네, 이런 결정들이 전체 판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럼요. 부분들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